여러분들이 에더퍼스 컴플렉스에 대한 거세 불안에 대한 얘기도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거세 불안은 오이디푸스라는 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보기보다는 오이디푸스 스테이지라는 게 있다고 이분은 얘기를 해요. 에더퍼스 스테이지가 아이들의 자기의 바이탈리티나 어서티브니스, 그래 자기의 활기와 자기 주장을 분출하는 시기인데, 이걸 셀프 오브젝트들이 잘 받아주면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발생하지 않고 에더퍼스 스테이지를 잘 지나감으로써 발달이 이루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발달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스테이지를 에서 셀프 오브젝트들이 이 자라나는 아이를 충분하게 공감적으로 수용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공감의 실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에더퍼스 스테이지에서 아이들이 가지는 어떤 활기나 자기 주장들을 부모가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겨나는 부작용이 에더퍼스 컴플렉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프로이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저는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선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치료의 정신분석 치료의 본질이 뭐냐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조금 다루는데, 코우스는 자기 심리학에서 치료 과정을 전통적인 이론과 대비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작업들, 그리고 정신기구 간의 갈등 구조에서 자아를 확장해 나가는 작업,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코웃이 설명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크게 다른 방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치료의 요소를 코웃은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방어의 분석, 어떤 디펜스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디펜스 분석, 그리고 전이가 일어났을 때 전이의 극복 과정, 이건 기법적인 얘기예요. 이 두 가지는 어떤 고전적인 정신분석 이론과 뭐 크게 다르진 않죠. 그렇지만 어떤 자기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금 더 자기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방어 분석이나 전이의 극복 과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죠. 근데 아까 이 두 가지 요소 이외에 세 번째 요소를 강조하는데, 이것이 어쩌면 자기 심리학과 고전적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치료의 목표와 결과에 대한 정의가 무엇을 치료의 목표로 볼 것인가, 어떤 결과가 치료됐다고 볼 것인가 하는 것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자기와 자기 대상이 억압된 또는 분리되어 수정되지 않은 자개적 욕구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성숙한 성인관계의 수준에서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성인관계 수준에서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게 분석의 목표예요.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한다면, 원초적인 자기 대상에 얽매여 있던 셀프의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레벨, 성숙한 수준에서 자기 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대상과 이것의 기능에 대한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인생 전체를 통해 존속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자기 대상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대상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만 자기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초적인 자기 대상에 대한 의존성에서는 벗어나지만 자기 대상을 자기가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선택한 자기 대상과의 적절한 관계, 공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는 끊임없이 있고 그것은 존중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코웃이 얘기할 때 분석 치료의 필수적인 것은 자율, 어떤 오타나미보다는 성숙한 자기 대상과 갖는 공감적인 접촉의 점진적인 확립이다. 그 공감적인 접촉,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고 사이칼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고전적인 정신분석 쪽에서는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율, 독립 이런 쪽에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독립 자율이라고 하는 것들만 가지고 사람들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느냐인데 코웃은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여기서 원초적인 자기 대상이 완전히 매여 있는 상태, 이런 분리 개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자기 대상과의 관계, 공감적 접촉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자기 대상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공감적 접촉을 하는 건 성숙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대상과 공감적 접촉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분리개별화가 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보는 것하고 다른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이렇게 분석치료의 목적 자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치료의 목표는 성숙한 성인 관계 수준에서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확립하는데 그쪽에 자기 대상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엄마 같은 대상이 필요하는데 그게 아주 원초적인 그런 얽매여 있는 관계가 아니고 자기 대상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가 공감적인 관계, 공감적인 접촉을 계속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쩌면 여러분들 전에 페어밴 공부할 때 제가 설명했듯이 페어밴도 유아적인 디펜던시, 인펀타일 디펜던시로부터 뮤추얼 디펜던시로 간다고 성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독립이라는 개념, 자율이라는 개념보다는 뮤추얼 디펜던시라는 개념을 페어밴이 성숙한 관계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동양에서 보는 것도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가 서구적인 개념을 받아들여서 분리개별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전혀 분리개별화가 안 되거나 또 양극단으로 너무 분리개별화가 돼서 남남이 돼버리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양극단이죠. 사실은 성숙한 레벨에서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 공감해 나가는 이 과정이 이게 사는 삶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완전히 너와 나는 남이니까 우리 각자 사는 거야 라고 우길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우리가 너도 인격을 가지고 나도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서로 공감해내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관계를 서로 독립된 인격으로 살지만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고 상호 의존한다고 하는 상호 의존하지만 성숙한 레벨에서 의존한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코웃의 얘기도 우리가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법적으로는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분석에서 자기를 강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고가 강화되느냐, 취약한 이고를 강화시킨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에서 여기서 분석 관계에서는 분석가가 자기 대상이니까 셀프 오브젝트니까 분석가 측에서 외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공감적 실패가 분석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완벽한 분석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분석가가 최적의 실패가 필요하다. 공감적인 실패가 일정 부분 일어난다는 얘기죠. 최적의 실패인데 이것도 설명하기 힘들죠. 최적의 실패라는 용어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실패인데 어떻게 최적이냐 하는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일부러 실패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어느 지점에서 실패하면서 아이가 엄마가 실패한 지점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료자가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가 obsessive하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치료 세팅 속에 좀 자유스러움 속에서 가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치료 어떠면 그것 자체가 외상적인 경험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로 경험될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대신에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실패들은 이고가 강화되는데 꼭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완벽한 엄마가 되어버린다면 아이는 평생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치료 세팅에서도 우리가 너무 좋은 치료자로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는 한 환자의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임패틱 리소넌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상에서 항상 하는 게 내담자가 여기서는 셀프죠. 그리고 치료자는 셀프 오브젝트예요. 자기 대상인데 여기 이 사이에 어튜먼트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어튜먼트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우리말로 조율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우리말이 적절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공감적인 침잠이 일어나는 거죠. 호식으로 얘기하자면 치료자와 내담자 간에 어떤 어튜먼트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이가 엄마와 관계에서 엄마가 아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는 것처럼 공감이 어떤 면에서는 모성몰두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바로 아이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처럼 치료자가 그 상태에 가야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 어튜먼트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잘 이해를 해서 또 인터벤션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여기서 어튜먼트가 또 일정 부분 실패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개입한 것도 실패하기도 하고 해석도 잘못하기도 하고 어떤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실패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완벽하지 않지만 이게 외상으로 될 정도가 아닌 한 이게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환자가 그 자신의 환경 안에서 적절한 자기 대상들, 자기를 해줄 수 있고 이상화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기 대상들을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안에 분석 치료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석 과정은 자기에게 구조와 경험을 가져다 주지만 자기 대상 경험에 대한 욕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컴플리트 티어리스트들이 하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과거에는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없앤다고 갈등을 해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 갈등 이론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갈등은 영원하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고 타협 형성을 통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바꿀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것이 자기 대상 경험이 어린 시절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 대상에 대한 욕구는 소멸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욕구가 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게 성숙한 레벨에서 이걸 소화해내는 것이냐 아니냐이지
우리가 이해받고 사랑받고 공감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가 나이 든다고 없어지나요? 여러분들 경험에는 어때요? 여러분 성숙했으니까 이제는 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다고 괜찮아질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 실상을, 우리의 인간 실존은 이런 자기 대상에 대한 자기 대상 경험에 대한 욕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보는 코웃의 견해는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야 될 견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성공적인 분석은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하고 적절한 자기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자기애적 욕구를 위해 평생 동안 자기 대상들을 선용할 수 있는 자기를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대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자기 대상들을 선택해서 이 좋은 자기 대상들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라고 코웃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웃 치료의 본질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분석과 통찰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죠. 우리가 분석이라기보다는 통찰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느냐, 하나는 교정적 정서 경험을 통해서 치료가 그러니까 치료 경험, 관계에서 오는 경험, 이것이 중심이냐 하는 견해에서 코웃은 여기서는 굉장히 용감한 주장이에요. 통찰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난다고 하는 게 고전적인 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인사이트 중심이에요. 통찰을 통해서. 그래서 해석을 중시하는 거죠. 해석을 통하지 않고는 이 통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해석을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게 고전적인 정신분석인데, 코웃이 주장하는 것은 교정적 정서 경험,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를 제공하는 것이 치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교정적인 정서 경험이 치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부분인데, 이 용어 자체는 프란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썼었던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이 용어에는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라는 말을 쓰는 순간 전통적인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이건 사교라고 치는 거예요. 이건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당장 바로 그 네이밍을 할 수 있게 하는 용어예요.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 이게 현대 정신분석, 모던 사이코어널리스트도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신분석 학계에서 끊임없이 이 프렌치 알렉산더가 썼던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는 이 개념을 쓰는 사람들은 다 위험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을 여기서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코웃이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까봐 거기 자기 입장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사랑이나 공감이나 이해만을 한다고 해서 그런 정서 경험으로 해서 낫는다는 게 아니다라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여기서는 코웃은 공감적인 이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empathic immersion이라고 표현했던 부분. 그래서 원래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분석가가 자료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공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 자체가 치료에 적극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2차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을 바로 치료의 도구라고 하는 거기에 엄청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감은 우선은 자료를 수집하는 수단이다. 그렇지만 2차적으로 그 공감이 유익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적으로 이해받은 경험은 정신적인 삶에 어떤 옥시전 역할을 한다. 산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내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공감적인 이해를 받은 경험이 환자를 분석가에게서 영원하게 매이게 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감소시키려고 한다는 얘기. 이런 정서적인 공감, 교정적 정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독립해 나갈 수 없을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애써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공감적 반향은 환자로 하여금 분석 상황 밖에서 그의 그 사람의 자기애가 지지받는 새로운 존재 양식을 향해서 독립해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 그래서 치료실에서 이런 공감적 정서 경험을 한다면 치료자하고 관계에서 뿐이 아니고 다른 대상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치료실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정서적인 교정적 정서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치료실 밖에서 이런 경험을 다시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쩌면 정서적인 교정 경험에 대한 불편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걸 수용해주는 이론가들도 있지만 아직도 그 이론을 납득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겠죠. 여기까지가 어떤 면에서는 코웃이 How Does Analysis Cure라는 자기 치료라는 책에서 이론적으로 자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낸 부분이에요. 어떤 면은 이분의 방대한 이론을 우리가 90분 동안에 이게 소화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또 한번 애써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후속으로 조금 임상적인 입장에서 이분을 다시 한번 그 책 속에 자기 치료라고 하는 책 속에 코웃이 한 얘기를 오늘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지만 다음에는 임상적인 측면에서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애를 써보죠.